안녕하세요, 소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화순저널 네. 김수희 대표님, 네. 또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순군 하순읍 삼천리 출신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까지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예. 화순 군민들은 의외로 민생경제연구소에 대해 잘 모르고 아유,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는 언제, 어떻게,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동안 핵심적으로 다뤄왔던 것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하순 출신인 저도 잘 모르시는데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조그만 연구소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제 가끔 뭐 언론이나 뭐 방송 인터뷰나 기사에서 뭐 안진걸 관련 기사를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직책이 민생경제연구소장이니까 아 그런 데가 있나 보다 하셨을 텐데요. 제가 2018년 4월 달까지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강사도 일하고 팀장도 하다가 사무처장까지 하고 또 이렇게 안쓰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기생충 같은 영화도 그렇게 해서 세계적 영화 된 거 아닌가요? 완전 어떤 불평등이나 양극화, 민생고의 문제를 그 영화를 보면 잘 그려놨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통신비도 아까워가지고 이집 와이파이를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피자박스 이렇게 잡기 알바를 하는데 그 단가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내고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게 일종의 최저임금이나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달라는 우리 민초들의 그런 상황이 잘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반지하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국민 중에 절반 정도가 집이 없고 그 중에 50만 안팎이 그런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비주거용 건물에 산다는 거예요. 네.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사는 분들이 네. 5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잘 해서 저는 촛불 10여 명을 정치적으로 계승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화시키는 것, 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민생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나 서민이나 빈민이나 청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소득이 늘어나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서 민생경제연구소 이렇게 만들게 되는 특히 이제 경제라는 것을 너무 뭐 미국 역 갔다 온 일부 친미 성향의 경제학자들이나 재벌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천박한 시장주자들이 경제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는 원래 경세 재민의 준말이거든요. 세상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게 경세 재민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경제는 그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모든 부를 다 빨아가고 그 다음에 10% 내지 1%의 상위 계층은 아주 잘 사는데 90% 내지 99%의 나머지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은 굉장히 일자리도 걱정해야 되고 월급도 걱정해야 되고 또 노후도 불안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힘들게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벌면 뭐합니까?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민들과 중산층, 노동자나 중소상공인 청년들 위한 경제가 된다. 원래 경제도 백성을 구제하는 개념이다. 그럼 재벌 대기업들이나 시장에 모든 걸 맡겨놓는 건 경제가 아닌 거죠. 그것은 오히려 부자들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잘못된 정책의 폭력인 겁니다. 사회적인.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없이 사는 사람들, 서민들, 중산층들 이분들 편에서는 경제정책을 맹렬히 연구하는데 그러려면 이분들에게는 임금이 올라가거나 월 소득이 늘어나거나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복지라든지 민생대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여러분 5월달에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큰 돈이 아니었다는 분도 있지만 1인당 4만원, 많게는 4인 가구 10만원, 100만원 얼마 큰 돈 됐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받는 월급이나 월 소득이 너무 작고 코로나19 때문에 월 소득이 줄어드니까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국민한테 4인 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준 거고 2차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주겠다 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는구나라고 나라가 고맙다, 정부가 고맙다고 느낀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경제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챙기고 도와주고 또 여럿이 함께 대한민국 공동체에 살아가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한 게 민생경제연구소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나 민생연구소 아니면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대폭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운동도 하고 반값 등록금 투쟁도 계속하고 뭐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지금 1.85%까지 떨어졌는데 무이자로 해야 된다. 공부하는데 무슨 이자를 받느냐.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소득층들에게는 주거비, 전세나 월세를 아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월세도 이렇게 20만 원에서 30만 원 좀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도 줄일 수 있는 정책들 예를 들면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반 전에 타면 대중교통비를 20% 할인해 주거든요. 새벽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그 광주나 전남에서도 그런 것도 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가계부채가 1600조 안팎까지 치솟아있는데 부채는 부채 그 자체로도 아프지만 이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자가 제일 비쌉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24%까지 합법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자제한법이나 대부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고금리를 최대한 못 받게 최대한 20% 아래로 인하하고 그다음에 일반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도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무담보 대출인 경우에는 10% 심지어 카드론 이런 거 막 20% 가까이 받고 있는데 그 금리도 대폭 인하해서 좀 이자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된다.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이자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자를 확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예대마진이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 아실 겁니다. 예금 금리는 거의 안 주면서 대출 금리만 엄청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은행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신 재벌 3사도 폭리를 취하고 있고 영화관 재벌 3사도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렇게 사회 곳곳에 어떤 재벌이나 대기업이 독점하거나 독과점하고 있는 데에서 폭리나 담합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은 그걸 굉장히 계속 비판하고 감시하면서 영화관에서도 예를 들면 팝콘 폭리 같은 거 취하지 말아라. 무단으로 광고 틀지 마라 이렇게 계속 캠페인하고 이동통신요금도 대폭 인하해라. 그래서 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요금이나 아마 곧 요금이나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작은 연구소고 평범한 시민들이지만 뭐 계속 국민들 편에서 싸우다 보면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성과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이자비 이야기다 말았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금리나 요구권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모든 국민들은 돈을 빌리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내가 뭐 소득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개선됐다거나 아니면 승진이 됐다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는 이런 특별한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나아진 게 있으면 그걸 계기로 지금 예를 들면 이자를 5%를 내고 있다면 금리를 인하해달라 이자를 하는 금리나 요구권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몇 프로를 깎아줄지 그 다음에 깎아줄지 말지는 금융기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대부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면서 금리나 요구권의 그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계속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입자들, 주택세입자나 상가세입자분들은 이제 건물주 눈치를 보거나 건물 쟁포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무조건 당하지 마시고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나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이렇게 광역시도 산하에도 있고 법률구조공단 산하에도 있거든요.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조정도 받아서 그 건물주 횡포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안내하고 법제도도 강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온갖 다종다양한 뭐 통일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건 아니지만 못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조금이나마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또 부담을 덜어주는 저희는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계속 전달하자. 정부나 국회에 계속 요구하고 그러니까 제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는 모든 국민한테 주시는 의견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 힘드니까 근데 서민들이 더 힘드니까 그분들 더 줘야 된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부는 모든 국민한테 주고 지자체가 저소득층한테 중소상공인한테 추가로 주자. 그러면
모든 국민들로 신속하게 받아줬고 추석 전에. 그럼 추석 후에 더 어려운 분들은 지자체에서 지방정부 조금 더 주니까 형평성도 맞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국가 재정 문제는 그건 안 됐지만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꼭 첫 번째 방식처럼 모든 국민한테 뭐 1인당 20만 원, 뭐 4인 가구 80만 원 이렇게 모두에게 줘서 좀 어쨌든 내수로 할 수가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돈을 이렇게 받은 만큼 지역에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현금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건 너무 잘한 거거든요. 어차피 현금으로 받으면 안 쓰고 저금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쓰게 8월 30일이나 다 쓰게 준 거거든요. 1차 재난지원금 때. 그래갖고 정말 중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나 내수경제가 바짝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3차 지원금은 만약에 우리 국민적 합의가 돼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모든 국민한테 주고 좀 더 어려운 분들은 지자체가 추가로 어려운 분들만 선별해서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된 거거든요. 1차 재난지원금 처음에 50%만 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니까 70%. 그 다음에 기재부는 끝까지 70%를 고수했는데 다시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 나서가지고 100%로 해서 모두에게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가 주인이 우리 국민들이니까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토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 대다수 또는 상당수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책을 계속 주창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이 다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그것만 해도 1년에 급식비로 5만 원에서 6만 원 내야 되고 또 고등학생 등록금 1년에 한 150만 원이었는데 서민들에게는 그것도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도 여전히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민생구가 심각하죠. 예를 들면 뭐 일하러 나갔다가 산업재해로 1년에 2,000명 안팎이 어이없이 희생되고 있는데 산재 확 줄여야죠. 그래서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법도 통과가 돼서 기업들이 사람 귀한 자에게 자기 회사를 위해서 피땀을 일하는 사람인데 1년에 2,000명이 죽게 냅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직도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 문제나 알바 문제나 청년들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도 정부나 지자체 또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 촉구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고 민간기업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주창도 하고 뭐 열심히 일했는데 최저임금 다 받아봐야 주휴수당까지 포함해봐야 1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주휴수당 빠지면 160만 원밖에 안 되고요. 160만 원, 180만 원 어떻게 한국 사회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경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도 한 달 치료는 한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주창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럼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못 준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그럼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건물주의 임대료가 너무 과도한다든지 편의점이나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재벌 대기업 본사가 뜯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임대료도 합리적으로 인하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재벌 대기업 본사가 너무 많이 뜯어가는 부분도 줄여나가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같은 경우도 2019년 1월달에 대폭 인하하긴 했는데 뭐 추가로 조금 더 인하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비용이 줄어들면 최저임금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이제 이게 가불병이 모두 사는 경제민주화 상승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계속 연구하고 주창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진짜 저는 하순 저널이니까 하순 국민들이 많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하순을 아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순 초등학교, 하순 중학교를 나왔고요. 광주에서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지금도 부모님 하순 삼천리에 살고 계시고요. 두 분 다 살고 계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하순 삼천리에 5일장의 그 북적거림이나 정겨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우리 하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도 굉장히 가난했다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일해도 왜 부자가 못 되고 중산층이 못 되고 다 서민이나 빈민으로 살아가나.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단 말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집도 힘들었고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순에서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너무나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과 전라남 도민들이 수백 명이 학살당하고 네. 실종당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투옥당하고 부상당하고 그러고도 폭도와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지난 80년 5.18 이후에 10수년간 말도 못 꺼내고 네. 숨죽이고 피눈물 흘려 했던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런 군사독재자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 네. 이런 놈들을 몰아내고 정말 정성적인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이미 그 미국에서는 그 링컨 대통령이 18세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래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몰아내고 이명박 정권 때 완전히 퇴행했다 그걸 몰아내고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올 건데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세계에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진보 개혁이 부족하고 특히 서민들이나 중산층이나 빈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많이 해결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두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네. 더 민생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서민 중산층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나라, 노후가 불안하지 않는 나라. 네. 그래서 출산율 꼴찌이고 자살률 1위인 이런 굉장히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가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란 긍지는 한편으로는 세계에 비춰보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수구냉전 기득권 세력들의 행패도 참 창피한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인 건 이건 너무 부끄럽고 기막힌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몇 달 만에 가난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자살하거나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례도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또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몇 달 만에 돌아가신 이후에 발견된 나라 고독사, 독고사 해가지고요.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네.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네. 다 같이 재벌 대기업처럼 부자처럼 잘 살 수는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누구나 일터에서 죽지 않고 네. 세월호 참사나 가십사기지 참사 같은 거 일어나지 않는 네. 안전한 나라에서 하루 8시간 정도 일하고 저녁 있는 삶, 저녁 있는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여가를 보내든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식구들이랑 소주를 한잔하든 가족 있는 삶, 저녁 있는 삶, 그리고 주말에 좀 쉬고 그러고도 충분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너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셨어요. 국민들께서 보면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우리나라 좀 잘 사는 나라들 보면 하루 8시간 노동하고 한 달에 막 2달씩 휴가 다니면서도 잘 삽니다. 그런 방향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것이죠. 그게 제 꿈인데 하순에서 광주에서 배웠습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에서 배웠습니다. 네. 우리 하순전을 많이 발전하시고요. 네. 또 우리 하순 군 그래도 많은 이슈들이 있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하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저도 비록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하순 소식은 하순저널이나 하순 국민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 재경 하순 향후에도 있고요. 또 수도권 하순인 모임이라는 카톡방도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하순 소식 듣고 너무 늘 우리 고향 소식만 들어도 반갑고 고맙고 또 우리 하순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양양자 의원도 있고 오기형 의원도 있고 부모님이 하순인 최재성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도 계시고 이런 하신 분들 이제 서울에서 만나면 엄청 반갑게 서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하순 국민 여러분 늘 그립고 우리 하순을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